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만 명대를 넘나들면서 특히 불안감이 높아진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코로나19에 한 번도 걸리지 않은 이른바 네버 코비드족인데요. 지난달 17일 0시까지 확인된 국내 확진자 1,854만여 명 가운데 재감염 추정 사례는 0.464%인 8만 6천여 명에 불과하고요. 나머지 99%는 첫 감염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 만큼 최근 이어지고 있는 재확산세에 감염 이력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번에는 내 차례가 아닌가 하는 걱정 어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데요. 대구의 경우 낮은 백신 접종률에 비해서 확진자 발생률이 낮으면서 방역 선도도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해제로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이전보다 느슨해졌다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마스크 잘 쓰기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로 높아진 감염 위험성 모두 다 잘 넘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8월 4일 목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김현지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정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영천나들목 구간 98km 지점 2차로와 3차로에 걸쳐서 낙하물 처리 중입니다. 중앙고속도로 대구 방향에선 안동분기점 부근 173km 지점에서 171km 지점 2차로에서 정밀 안전진단 작업 중입니다. 각 구간들 이동하실 때 차선 변경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내륙지선 현풍 방향은 남대구 요금소 1km 못 간 지점에서 승용차 고장 처리 중입니다. 구간 시야 넓게 두고 안전하게 지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먼저 압산순환도로 상인동 방향 대서지하차도 부근에서 승용차 3중 추돌 사고 있었습니다. 현재 사고 처리 완료되면서 구간 정체는 해소됐습니다. 무열로 무열대 삼거리에서 만촌내거리 방향에선 만촌내거리 조금 못 간 지점 가장자리 차로에서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 중입니다. 이 구간 교통량은 꾸준하지만 흐름은 원활합니다. 대학로 복현오거리에서 경북대학교 서문3거리 방향, 경북대학교 서문3거리는 신호 2번에 지나실 수 있겠고요. 학정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대구병원 내거리 방향, 대구병원 내거리는 신호 3번에 통과하실 수 있겠습니다. 호곡로는 구구터널 지나서 도곡내거리까지 차간거리 좁혀지고 있고요. 산격대교 위쪽으로도 차량 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오늘도 매우 더운 날씨 보이겠습니다.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오를 거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습도도 높아서 체감온도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전부터 늦은 오후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지만 폭염을 식히진 못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 챙기시고요. 장시간 야외 활동과 농작업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28.7도, 습도는 84%입니다. 지금까지 김현지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1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8월 4일 목요일 아침의 광장 8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렬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소식은 뭔가요? 네, 경북 포항시 인구가 2달 연속으로 50만 명 안에 머물렀다는 소식입니다. 이 포항시 인구는 7월 말 기준으로 49만 9,363명이었는데 이 전달보다 491명이 줄었습니다. 네. 인구가 50만 명 아래로 머문 것은 6월에 이어 2달 연속인데요. 이 포항시가 1995년에 영일군과 통합해서 51만 867명으로 출범한 이후에는 계속해서 인구 50만 명 이상을 유지해 왔습니다. 네. 때문에 포항은 남구와 북구라고 하는 행정구청을 설치하고 있었고요. 이 경찰서도 이 남부, 북부 경찰서, 이 소방 역시 남부와 북부 소방서로 나누어서 이 지역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렇게 인구 유입자가 계속 늘어나다가 2015년에 52만 명까지 증가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포항시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소식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2015년에 이 최대치까지 늘어났다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50만 명을 밑도는 상황에 이르게 됐는데 이게 인구가 50만 명 아래로 줄어든 상태가
2년 이상 유지가 되면 행정구청이 폐지가 되고 이 경찰서나 소방서 숫자도 이 축소해야만 하거든요. 네. 이게 뭐 올해 이 50만 명 밑으로 떨어졌으니 2년 뒤인 2024년 6월까지도 이 50만 명 이하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행정 개편도 불가피한 상황이 됐거든요. 구청이 폐지된다는 거는 뭐 축소가 된다는 건가요? 네, 이 구청을 두는 것 자체가 폐지가 되는 것이고 아하. 이렇게 되면 이 포항의 이 접종 공무원 숫자, 이 급수도 달라지게 되고 이 경찰이라든가 소방이라든가 이런 업무도 이 줄어들게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 때문에 이 포항시는 기업 유치와 이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인구를 늘리는 데 집중할 방침인데 지금 경북 지역 이 곳곳에 이 많은 지역들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유일하게 50만 명이 넘는 이 포항시마저도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포항시가 지금 비상에 걸렸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그 정책 구상을 정부가 발표하면서 이 지역에서도 반발의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대구 지부와 경북 지부가 어제 낮 그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피켓 시위를 열었는데요. 이 정책을 철회하라고 정부에 촉구를 했습니다. 정교조는 성명을 통해서 정부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졸속으로 강행한다면 유아의 학교생활 부적응과 돌봄 공백, 또 만 4세 사교육 시장 내몰기, 초과밀 학교 문제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교육계의 대혼란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또 정부는 유아 발달 단계를 무시하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을 즉시 철회하고 혼란을 일으킨 박순애 교육부 장관을 경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공론화 과정에 나서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이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지금 대국민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방침을 크게 발표했고요. 조만간 관련 태스크포스가 이제 구성이 돼서 공론화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는 그 박 장관이 전국 시도교육감과 영상 간담회를 가졌는데 여기서도 일부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이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 회장을 맡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이 소통이 좀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면서 이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논의 없이 뭐 이런 교육을 그 정책을 발표하는 건 교육계 현장을 혼란을 좀 초래할 거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진보 계열로 분류되는 울산시 교육감도 반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대구와 경북 교육감은 아직까지 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는 있습니다. 네,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을 과정을 거치겠다 이렇게 밝혔군요. 정부에서는. 소식을 하나 더 들을까요? 네, 그 얼마 전에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이 포스코가 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라는 네.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이 구미 아사히글라스 해고자 직접 고용과 관련해서 또 역시 하청 노동자들을 아사히글라스가 직접 고용해야 된다. 이게 뭐 항소심 2심까지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였죠. 아사히글라스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이 항소심에 불복하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이게 소송이 시작된 것이 2019년 8월 1심이 나왔고 네. 올해 7월에 또 2심 결과가 나왔는데 모두 아사히글라스가 하청업체 소속의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로자의 손을 들어준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상고를 하게 되면서 역시나 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는데요. 지금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이 대법원 판결이 긴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해고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지금 7년째 이 해고 상태에 놓여져 있는데 이 결과가 빠르면 올해 안에 또 뭐 늦더라도 내년 안에는 마무리가 지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지역 소식 여기까지 듣고요. 이슈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환경단체가 대구 수돗물에서 녹조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며 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환경부와 대구시는 이 독성 물질 수치가 기준치 이하고 고도정수 처리를 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이게 수돗물 안전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이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대구 수돗물에서 나온 녹조 독성 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이라고 하죠.
네, 예. 좀 들어보신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최근 그 매곡과 문산 또 고산 정수장의 원수와 정수를 마치고 가정으로 공급되기 직전에 물을 채취해서 그 이승준 부경대 교수 연구팀에 좀 분석을 의뢰한 결과입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이 지난달 28일 이 대구 시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이 매곡과 문산 정수장에서는 각각 리터당 0.281 마이크로그램, 0.268 마이크로그램의 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고 밝혔고요. 네. 고산 정수장을 거친 수돗물에서도 같은 물질이 0.226 마이크로그램이 검출이 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마이크로시스틴이 현재까지 한 200종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현재까지 독성이 가장 강한 것으로 확인된 물질의 먹는 물 권고 기준을 1 마이크로그램 이하로 좀 정하고 있거든요. 환경부도 이에 따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미국의 연방환경보호청은 성인과 아동으로 좀 기준을 나눠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보호청은 요아 및 취약전 아동의 경우에는 리터당 0.3 마이크로그램의 마이크로시스틴이 든 물을 10일 이상 마시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또 취약 아동과 성인의 경우에는 리터당 1.6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앞에 소개를 해드렸듯이 대구 수돗물에서 검출된 양이 이 유아 등에 대한 권고 기준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인 겁니다. 넘지는 않은데 거의 그렇습니다. 0.281 뭐 이런 수준까지 나왔으니까요. 네. 환경단체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환경보호국 환경건강위험평가소에서 이 수돗물에 0.03 마이크로그램 이상의 마이크로시스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3개월 이상 마시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먹으면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기준치에 초과는. 근데 수돗물에서 이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우리 몸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 건가요? 네, 이게 유해 남조류가 만드는 대표적인 화학 물질인데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100배나 강하다고 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마시게 되는 급성 중독일 경우에는 이 감기와 복통을 일으키고 만성적으로 중독될 경우에 간이나 폐, 혈청, 신경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정자와 난자를 감소시키고 이 변형시키기도 하는 등 이 생식 독성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청산가리보다 100배 독성이 강하다고 하니까 실감이 오네요. 근데 대구시 수질검사소가 같은 날 같은 조건에서 이 측정을 했는데 이 검사에서는 정수와 원수에서 이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이런 다른 결과가 나온 걸까요? 그 검사 방식이 다른 겁니다. 일단 그 부경대 연구진은 이번 수돗물 검사에서 진단 키트를 활용한 방식을 썼습니다. 그 두 종류를 썼는데 그 엘리사라고 하는 키트를 좀 사용을 했습니다. 엘리사요? 그렇습니다. 이게 효소 결합 면역 흡착 분석법이라는 좀 다소 이해하기 좀 어려운 방식인데요. 미국 환경보호국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고요. 항원과 항체 반응을 통해서 이거 모든 마이크로시스틴의 총합을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200여 종이 이제 총합이 분석되는 방식인데요. 반면 그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 수질연구소는 환경부 고시 기준에 따른 분석 방법을 이제 써서 마이크로시스틴 중에서 현재까지 독성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진 4종류를 측정을 합니다. 네. 분석에는 이제 고가의 장비가 활용 중인데 대구시 관계자에게 이제 물어보니까 쉽게 이해를 한다면은 지금 코로나19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신속 항원 검사할 때는 작은 키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이 방식이 간단히 보면 부경대 연구진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PCR 검사 방식은 대구시의 방식에 가깝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좋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방식이 달라서 결과도 다르게 나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환경부와 대구시가 이제 수돗물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죠? 네, 앞서 이 백 기자가 설명을 해준 것처럼 이 환경부가 이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이 부경대 연구팀이 분석한 방법에 대해서 이 조류독소 분석법 중 하나지만 리터당 0.3 마이크로그램 미만의 값은 신뢰도가 낮아서 이 검출량을 산정하는 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너무 적은 양이어서 그런가요? 네, 이 적은 양을 측정하는 데는 좀 적합하지 않다. 이 신속하게 좀 판단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보니 이 많은 양이 검출됐을 때 이 마이크로시스틴이 나오는지 확인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대구시도 환경부 고시 기준에 따른 마이크로시스틴 4종을 정밀 분석을 하고 있고 이 고도 정수 처리로 조류 독성 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 관계자는 이 언론과 인터뷰에서도 이 부경대 연구팀이 사용한 방법으로 대구시도 이 검증해 보려고 한다. 이 다만 해당 검사 방법에 리터당 0.3 마이크로그램 이하는 신뢰할 수가 없고 이상이 나오게 되면 이 다시 정밀 분석을 하라고 명시돼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검사 방법의 차이 때문에 결과값이 다르게 나오는데 이 부경대 연구진의 연구 방법으로 이 검사를 해보고 이 0.3 마이크로그램 이상이 나오게 된다면 이 다시 좀 정밀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환경단체가 또 반박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 낙동강 네트워크 등 환경단체가 환경부가 이승준 교수 연구팀 분석법을 왜곡시켰다며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와 이 교수의 대구 수돗물 독성 분석 결과는 서로 다른 분석법에 따른 결과로 절대적으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을 한 겁니다. 이어서 세계적으로 현재까지 밝혀진 마이크로시스틴의 독성 물질이 246종에 좀 이른다며 미국은 녹조가 심한 정수장의 경우 마이크로시스틴 분석을 매일 2차례 실시하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 마이크로시스템 모니터링 결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효소 면역 측정법을 활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그 어떤 일정 기준 이하가 측정이 안 되는 표시 한계와 관련해서 이 낙동강 경남 네트워크는 이번에 이승준 교수는 엘리사 키트 중 마이크로시스틴 검출 한계 리터당 0.1 마이크로그램, 정량 한계 0.15 마이크로그램으로 그 환경부가 밝힌 수치보다 민감성이 높은 제품을 좀 사용해서 분석했다며 네. 환경부는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수많은 키트 중에서 이승준 교수가 사용한 키트의 성능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이 교수의 분석 결과를 평가절하했다. 환경부의 의도된 왜곡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돗물 정수 과정의 신뢰도를 두고도 환경부와 또 환경단체가 주장이 또 다르다고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지금 환경부와 환경단체 간에 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부분이 이유가 수돗물이기 때문이거든요. 이 시민들이 이 수돗물을 마시고 있는데 수돗물이 과연 안전한가라고 하는 부분 때문인데 일단 환경부는 이 정수장의 응집, 침전, 여과 그리고 또 소독과 활성탄 등 이 정수 처리 과정에서 이미 조류 독소는 제거가 되기 때문에 이 수돗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조류경보 발령 지역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좀 강화하고 이 조류 차단막을 설치하고 이 선택 치수 등을 통해 조류 유입 자체를 최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반면에 환경단체는 이 깔따구 유충이 통과하는 정수시설을 마이크로시스틴이 통과하지 못하겠나라고 이 지적을 했는데 결국은 지금 녹조 조류 현상이 심한 여름에 특히 이 수돗물의 안전성 문제, 이 시민들에게 좀 이런 불안감을 해소해 줄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대구시와 환경부의 말이 맞는지 아니면 환경단체의 말이 맞는지 시민들 입장에서는 누구 말이 맞는지보다 이 수돗물에서 정말 독소가 검출되지 않는 것을 더 바라고 믿고 싶거든요. 그 안전한지를 아는 그 방법부터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대구 시민들에게는 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 91년이었죠. 그 페놀 사태 이후에 그 먹는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아직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시민의 불안감을 좀 없애는 거라고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이 환경단체는 검출 방법과 검출 양의 많고 적음을 따지기 전에 그 정수된 수돗물에서 이 마이크로시스틴이 절대로 검출되면 안 된다. 환경부와 대구시가 미처 도입하지 못한 분석 방법이라면 빨리 도입해서 안전한 수돗물을 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취재 결과 그 대구시는 그 200여 종에 이르는 마이크로시스틴의 독성 여부 등이 완전히 확인된 건 아니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네.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독성이 강한 4종류의 물질을 좀 분석하고 걸러낸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인데요. 이걸 따져보면 이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독성 물질이 아직 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현재 방식으로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고도 정수 처리로 조류 독성 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다는 것도 지금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마이크로시스템
물질만 가능한 거거든요. 네.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환경단체는 뭐 계속 주장을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낙동강 보의 문을 열어서 그 낙동강을 흐르게 하는 것만이 빠르고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은 믿고 마셔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3년 전에 과불화합물 검출됐을 때 당시 대구시 상수도에서는 이걸 검출하지 못했었거든요. 네. 이 부분 신경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예,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렬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덟 시 50분 지났습니다. 지금 여름방학이죠. 학교를 다니는 그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 특히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이 기간에 아이들과 뭐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대구 세계시민교육센터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서유리 리포터가 다녀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여름방학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세계 문화 체험을 할 수 있었는데요. 외국인 선생님들과 함께 세계 각국의 의상, 음악, 음식, 놀이까지 알아보면서 문화의 다양성과 보편성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전 신청자에 한해 체험 가능한 이 프로그램 반응이 아주 뜨거웠는데요. 그렇군요. 네, 5일의 체험 기간 동안 천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체험 현장의 소리와 함께 대구 세계시민교육센터의 황다혜 교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앙클런. 오, 발음도 정확해요. 잘했어요. 자, 이 아케는 눈으로 보면 뭘로 만들어갔대요? 나무. 맞아요. 나무는 나무인데 무슨 나무일 것 같아요? 대나무. 그렇지. 대나무로 만드는 아키예요. 어떻게 연주하는지 한번 볼게요. 선생님, 왼손 말고 오른손만 흔들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막미 만들 건데요. 바게트 샌드위치. 막미는 밀가루 빵이라는 뜻이 있겠죠. 식재료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바게트도 있어야 되고 햄도 들어가요. 자, 다음에 채소는 오이랑 양상추, 다음에 토마토가 들어있는데 중요한 거는 바로 고수가 꼭 들어가야 된대요. 알죠? 그래야지 베트남 향이 나요. 알죠? 모든 프로그램에 다 친구들이 즐겁게 참여하고 있는데 체험 신청할 때 가장 반응이 뜨거웠던 것은 음식 체험이 가장 뜨거웠습니다. 신청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안내가 나가고 나서 엄청나게 문의가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정이나 그런 거를 체크하고 체험 배정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고 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아이들이 참 재밌게 체험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통 학생들이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부모님이 또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프로그램도 그런가요? 이 프로그램은 학부모도 아이와 함께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자녀만 참여하길 원하는 경우에는 건물 내에 있는 학부모 쉼터에서 기다리면 됩니다. 이곳에서는 텀블러를 가지고 가면 아이스 커피를 제공하는 용기 내 이벤트도 진행했는데요. 와. 네, 이 덕분에 아이들을 기다리는 동안 커피도 마시면서 책도 읽을 수 있었다면서 부모님들이 또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계속해서 세계문화체험 강사들에게 프로그램 관련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온 이향옥입니다. 방학 프로그램 놀이체험 도와주고 있습니다. 체험했던 거 보면 필리핀 티니클링 대나무로 리듬 맞춰하고 춤을 추는 거 이런 것도 있고 또 중국 팔각건 또 일본 완화계 이렇게 투호랑 비슷한 거요 체험했습니다. 정보를 수집하면서 정보의 전문성 그리고 또 정확성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제 추억도 남고 학습하게도 됐고 여러 나라 선생님 이제 정보도 또 공유해줘갖고 여기는 지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나니까 지금 큰 보람 느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 도영입니다. 놀이 담당합니다. 저학년부터 이렇게 초등학교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를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거를 안전하게 재미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이렇게 부분은 신경 조금 많이 썼어요. 아이들이 평일에 수업할 때 학교에 다닐 때 보는 건 놀이 아니고 세계의 다양한 나라 대표적인 있는 거를 아이들이 많이 알려주고 싶어서 이 부분은 준비할 때 열심히 찾았어요. 아이들이 체험 많이 해보면 다문화리랑 다양성하고 특징 어떻게 나오는 거를 조금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날 센터에서 세계 문화 체험 외에도 또 할 수 있는 활동이 있었다고요? 네, 바로 세계 시민 교육인데요. 이 세계 시민 교육 존을 통한 교육 그리고 VR 난민 체험, 양말목 업사이클링 체험까지 하면서 지구의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실천 의지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문화 체험해본 학생과 학부모의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혜정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문화를 다 접할 수 없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다양한 교육을 해줘서 애들이 조금 약간 신기해하고 다양한 악기들이 있어서 애들이 약간 혼이 빠진 것처럼 악기를 만지고 싶어 하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체험하러 오고 싶습니다. 요리나 이런 거를 저학년, 고학년 나눠서 해주셨으면 흥미가 좀 더 생길 것 같습니다. 비산초등학교 2학년 고예지입니다. 아까 샌드위치 만들 때 나뭇잎 같은 그런 게 냄새는 심했는데 뭔가 맛은 맛있을 것 같아요. 여러 나라 악기 중에 우쿨렐레하고 개구리 기로가 제 소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김기우입니다. 나티 아메리카 악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형광 주황색이랑 남색으로 지그재그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조소연 엄마입니다. 저희는 오전에는 의상놀이, 오후에는 음식, 음악 이렇게 체험을 했습니다. 아이도 재밌어하고 프로그램도 좀 알차고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서 내년에도 계속 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저희 아이는 미국 드레스를 입고 사진도 찍고 원래 옷도 입고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그걸 가장 재밌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SNS에서 대구 세계시민교육센터 친구 추가하면 네. 센터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소식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구름 많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예상 강수량 5에서 40mm 가량입니다. 비가 내리지만 폭염의 열기는 식지 않습니다. 낮 기온 33도에서 37도 분포로 무덥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